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파울로 코엘료 장편소설. 이상의 옮김. 출판사 문학동네. 읽는 이 2017년 1월. 눈 내리는 겨울밤. 클레어. 열쇠를 새로 하나 장만해야겠군. 빌레트 정신병원에 있는 자신의 진료실 문을 열면서 이고르 박사가 중얼거렸다. 열쇠고리가 부서지면서 그곳에 붙어있던 자그마한 방패골 금속 장식이 막 땅에 떨어졌던 것이다. 이고르 박사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었다. 르블라냐 문장이 새겨진 그 장식으로 그는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편이 더 나을 텐데. 물론 고쳐 쓸 수 있기는 했다. 아니면 손자 녀석에게 장난감으로 주든지. 하지만 그에게는 두 가지 가정이 모두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다. 열쇠고리는 고쳐 쓸 만큼 값이 나가는 물건이 아니었고 그의 손자는 그따위 장식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었다. 아이는 늘상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전자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래도 박사는 열쇠고리를 버리지 않았다.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고 그는 그걸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가 병자들 중 하나가 아니라 정신병원의 장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오래 숙고할 줄 알았던 것이다. 그는 스위치를 켰다. 때는 겨울이었고 해는 점점 더 늦게 떴다. 빛의 결핍은 이산화, 이혼, 더불어 우울증 환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 이고르 박사는 어서 봄이 와서 그가 떠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반은 그냥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날의 일정표를 쳐다보았다. 에드와르를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점검해야 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에드와르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요 근래 그는 통 먹지를 않았다. 정맥 주사를 통한 영양 공급은 이미 처방해 놓은 상태지만 그 방법을 계속해서 쓸 수는 없었다. 에드와르는 28살이었고 아주 튼튼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굶다가는 아무리 주사로 영양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뼈만 앙상하게 남을 게 틀림없었다. 그렇게 된다면 에드와르의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는 이제 막 탄생한 슬로베니아 공화국의 저명한 외교관으로 90년대 초 유고슬라비아와의 미묘한 협상을 이끈 중재의 달인이었다. 수년간 유고슬라비아의 이익을 위해 일했던 그는 적을 위해 일했다고 그를 비난한 정적들을 제거하고 끝내 살아남아 슬로베니아의 대표로 여전히 외교단에 속해 있었다. 그는 만인이 두려워하는 막강한 권력가였다. 이고르 박사는 잠시 고심했다. 조금 전 부서진 열쇠고리 장식을 놓고 고심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곧 뇌리에서 떨쳐버렸다. 에드와르의 아버지에게는 자식의 겉모습이 훌륭하든 비참하든 상관없었다. 어차피 그는 아이를 공식 행사에 데리고 다니거나 정부의 공식 대표로 외국에 갈 때 함께 가려는 것은 아니었다. 에드와르는 빌레트에 있었고 영원히 그곳에 머물게 될 터였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의 아버지가 계속 엄청난 돈을 버는 동안은. 이고르 박사는 정맥 주사를 통한 영양 공급을 중단하고 에드와르가 스스로 먹으려고 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다. 상황이 악화되면 보고서를 제출해서 빌레트를 관리하는 이사회에 책임을 떠넘기면 그만이었다. 궁지에 몰리지 않으려면 항상 책임을 나눠 가져라. 그 역시 의사였고 그가 맡았던 수많은 환자들이 죽어갔지만 행정당국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준 철칙이었다. 에드와르의 영양 공급 중단을 처방한 다음 이고르 박사는 다음 환자로 넘어갔다. 보고서에는 환자 제드카 만델의 치료기간이 끝났으므로 퇴원 허가서를 발부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었다.
박사는 그녀의 상태를 몸소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담당 의사인 그로서는 빌레트를 거쳐간 환자들의 가족이 항의를 해오는 경우가 가장 곤혹스러웠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잦았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정상적인 생활에 성공적으로 재적응하는 환자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병원 측의 잘못이 아니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어떤 정신병원의 잘못도 아니었다. 그곳이 어딘지는 신만이 알고 있다. 그들은 모두 환자들의 사회 재적응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었다. 교도소가 죄수를 훈화하기는커녕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도록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병원도 입원한 환자들이 모든 것이 허락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전적으로 비현실적인 세계에 점점 더 익숙해지게 만들었다. 정신병의 완전한 치료법을 개발해내는 것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었다. 이고르 박사는 그 길로 매진했다. 그는 정신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신병원 안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들과 잦은 교제를 갖는 일시적인 병자들은 일단 시작되면 중지가 불가능한 사회적 퇴화 과정을 겪었다. 제드칼 멘델 역시 결국은 병원으로 되돌아오고 말 것이다. 이번에는 자기 발로 잊지도 않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오로지 외부 세계의 사람들보다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 하지만 그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유발시키는 독성 물질인 비트리올을 물리칠 방법을 발견해낸다면 그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고 슬로베니아는 세계 지도에 확실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며칠 전 크나큰 행운이 그를 찾아들었다. 자살을 시도했고 언제든 또다시 자살을 기도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그 같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었다. 세상의 모든 금을 준다 해도. 이고르 박사는 매우 흡족했다. 의학계가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오래전에 금지한 치료법들을 행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면 인슐린 충격요법 같은 빌레트의 치료법 변화 역시 재정적인 동기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이고르 박사는 비트리올의 연구에 필요한 시간과 데이터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후원 아래 병원 내에서 형제클럽이라고 불리는 그룹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병원의 실력자들은 필요 이상의 긴 입원을 용인토록 허락했다. 장려가 아닌 용인이었다. 인간적인 도리에서 회복된 지 얼마 안 된 환자들에게 사회로 복귀할 최적의 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논거였다. 이리하여 병에서 회복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 호텔이나 클럽에 모이듯 빌레트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고르 박사는 그들을 환자들과 섞어놓고 그들이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정신병자들이 그들에게 광기를 전염시키는 역현상을 막기 위해 형제클럽의 모든 회원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외출하게 만들었다. 이고르 박사는 회복된 환자들이 병원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기 위해 주주들이 내세운 이유가 그들은 인간적인 도리라고 했다. 핑계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실 그들은 슬로베니아의 작지만 매력적인 수도 류블라냐에 그 현대적 시설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충당할 만큼 돈 많은 정신병자들이 충분치 않을까봐 걱정했다. 게다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1류급 공공정신요양원들도 있어서 빌레트로서는 전혀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었다. 자본가들이 옛 병사를 병원으로 개축했을 당시 그들의 표적은 전쟁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고 희망했던 것과는 반대로 전쟁은 아주 잠시였다.
나중에 가서야 그들은 정신건강 분야의 최근 연구 보고서들을 통해 전쟁을 통해서도 물론 정신 이상자들이 생기지만 긴장, 권태, 선천성 질환, 고독, 소외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정신질환자들의 수에 비하면 그 수가 아주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집단이 전쟁이나 초인플레이션 혹은 패스트 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자살자의 증가는 아주 미미하고 우울증, 편집증, 정신 이상 환자들도 확연히 감소한다는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려움이 극복됨과 동시에 그 수치는 평소대로 돌아왔다. 말하자면 이고르 박사는 이렇게 이해했다. 인간은 각종 조건들이 양호할 때만 정신이 이상해지는 사치를 부린다는 것이었다. 박사는 최근 미국의 한 신문이 전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인정한 캐나다에서 온 한 연구 논문을 집어들고 읽어 내려갔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인구의 40%, 35세에서 54세 사이 인구의 33%, 55세에서 64세 사이 인구의 20%가 이미 어떤 종류의 정신질환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 캐나다인 5명 중 1명은 현재 어떤 종류의 정신적 혼란에 시달리고 있고 8명 중 1명은 일생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정신장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훌륭한 시장일세. 여기보단 100번 나아. 인간들은 행복해질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불행해지는구먼.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이 사회의 결정을 유보해야 할 경우와 그가 혼자 해결해도 무방한 경우를 조심스레 재어가며 몇몇 환자들의 상태를 더 분석했다. 일을 끝마치자 날은 훤히 밝아 있었다. 그는 전등을 껐다. 이어 그는 첫 번째 방문객, 자살을 시도했던 여환자의 어머니를 들어오게 했다. 제가 베로니카의 애미예요. 딸아이는 어떤가요? 이고르 박사는 진실을 말해줘야 할지 말지를 놓고 잠시 망설였다. 그에게도 같은 이름을 가진 딸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기로 했다. 우리도 아직 모릅니다. 일주일 후에 보도록 하죠. 그는 거짓말을 했다. 우리 베로니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우린 애한테 온갖 정성을 다한 부모랍니다. 큰 희생을 치러서라도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려고 애썼죠. 부부간의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우린 한 척의 배로 세상의 온갖 풍파를 끈기 있게 헤쳐나가듯 한마음 한뜻으로 가정을 지켰어요. 그 아이에겐 좋은 직장도 있었고 못생긴 편도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베로니카의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런데도 자살을 시도했죠.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부인. 사람들에겐 행복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원하신다면 부인께 캐나다의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죠. 이고르 박사가 말을 받았다. 캐나다요? 여자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는 걸 확인하고는 그가 이어 말했다. 보십시오. 부인께서는 딸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딸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따님이 몇 살이죠? 24이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아주 잘 알고 있고 선택할 능력이 있는 성숙하고 깨어있는 여성이네요. 그런 따님이 자살을 선택했다는 게 부인의 결혼 생활이나 부인과 부군의 희생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따님은 언제부터 혼자 살았죠? 6년 전부터요. 보세요. 뼛속까지 독립적인 여성이잖아요. 그런데도 한 오스트리아의 의사가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라고 부인께서도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만
그의 저서들에 속한 부모와 자식 간의 불건전한 관계들을 기술해 놓은 까닭에 오늘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온통 죄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인도인들이라면 살인을 저지른 자식을 놓고 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이라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군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는 의사의 질문에 놀란 여자가 대답했다. 혹시 자기 환자들한테 전염된 것은 아닐까? 좋습니다. 제가 대답을 해드리죠. 인도인들은 죄는 살인자에게 있지 사회나 부모 또는 조상들에게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자식들 중 하나가 마약에 취해 길거리에서 총을 난사했다고 해서 자살하는 일본인이 있을 것 같습니까? 대답은 역시 아니요입니다. 아셔야 할 것은 제가 아는 한 일본인들은 별의별 이유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한 소년이 대학 입학 시험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직접 읽은 적도 있어요. 이고르 박사가 말을 이었다. 제 딸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일본인들, 인도인들, 캐나다인들이야 어찌됐건 전혀 개의치 않고 여자가 물었다. 그럼요. 즉시 만나게 해드리죠. 말이 끊어져 약간 짜증이 난 이고르 박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전에 부인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각하게 병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람들은 판에 박은 일상을 벗어나려 시도할 때 흔히들 정신 이상이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제게 그 아이를 돌볼 능력이 없지 않을까 염려되시는 모양인데 그 점은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전 제 삶을 바꿔보려고 시도한 적이 결코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이고르 박사는 마음이 놓인다는 듯이 말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배고플 때만 식사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가정주부들이나 식당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가 고플 때만 먹는 게 더 합리적일 거야. 여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베로니카를 못 보게 할까봐 겁이나 입을 다물었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겠죠. 가정주부인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그녀가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상해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합니다. 서로 선물을 하기 위해 크리스마스가 있고 호숫가에서 3일간의 휴가를 보내기 위해 부활절이 있습니다. 만약 부군께서 갑작스레 정열이 발동해 거실에서 사랑을 나누자고 덤벼든다면 부인께서는 순순히 응하시겠습니까? 이 남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난 내 딸아이를 보러 왔다고. 전 응하지 않을 거예요. 정답이길 바라면서 그녀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아주 좋아요. 사랑은 침대에서 하는 거죠. 아무 데서나 그 짓을 한다면 세상은 난장판이 되고 말겠죠. 이고르 박사가 소리 높여 말했다. 딸아이를 좀 볼 수 있을까요? 토론을 끝내기 위해 여자가 호소하듯 말했다. 이고르 박사는 단념했다. 이 촌 여자는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딸이 자살을 기도해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도 그녀는 철학적 관점에서 광기에 대해 논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가 배를 눌렀고 비서가 들어왔다. 자살 미수로 들어온 그 아가씨를 좀 불러봐요. 슬로베니아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목숨을 끊었다고 잡지사에 편지를 썼던 그 아가씨 말이야.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아. 난 세상에 묶어두는 모든 것과 연을 끊었어. 베로니카는 환자들이 다 모여있는 살롱 한가운데에서 차마 이 말을 내뱉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간호사는 베로니카의 심정을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고 다들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엄마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외쳐댔다. 그녀는 엄마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만나봤자 두 사람 다 괴롭기만 할 뿐이었다. 엄마가 그녀를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편이 나았다.
베로니카는 예전부터 작별 인사를 무척 싫어했다. 간호사가 나간 후 그녀는 다시 멍하니 산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해가 나 있었다. 그녀는 해가 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전날 밤 그녀가 피아노를 치는 동안 달이 살며시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니야,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정말 미쳐가고 있나 봐. 달이 말을 했다니. 내가 무슨 점성술사도 아니고 달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다면 그건 바로 그 정신분열증 환자랑이야. 베로니카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팔이 뻣뻣하게 굳어왔다. 천장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심장 발작이었다. 그녀는 일종의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죽음이 그녀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주기라도 하는 양. 이제 잠시 후면 모든 게 끝이야. 아마 고통스럽기는 하겠지. 하지만 이제 얻게 될 영원한 침묵에 비하면 5분간의 고통쯤이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가 보인 반응은 그것뿐이었다. 영화에서 본 눈을 크게 뜨고 죽은 시체가 그녀에겐 너무나 끔찍해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심장 발작은 베로니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점점 숨이 가빠왔다. 겁에 질린 그녀는 이제 곧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경험, 즉 질식에 이르게 되리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산채로 매장당하듯 바다 깊은 곳으로 갑작스레 끌려가듯 죽어갈 것이다. 그녀는 비틀거리다 넘어졌다. 얼굴에 격렬한 충격이 느껴졌다. 숨을 쉬어보려 안간 힘을 썼지만 공기는 그녀의 허파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죽음이었다. 베로니카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뚜렷이 의식할 수 있었고 색깔과 형태들도 구분할 수 있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지르는 비명과 탄성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듯 멀게만 느껴졌다. 그것을 제외하면 모든 게 또렷했다. 공기는 그녀의 허파 속으로 들어오길 거부하고 있었다. 허파와 근육의 움직임에 따르지도 않았다. 베로니카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의식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뒤집어 똑바로 누이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기 눈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눈은 빙빙 돌아가며 뇌에 수백 개의 이미지를 전송했다. 질식의 두려움 속에 걷잡을 수 없는 시각적 혼란이 그녀를 휘감았다. 이미지들 역시 조금씩 아득해져 갔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향해 치닫던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공포로 마비시킬 정도로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공기가 그녀의 흉곽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베로니카는 발작적으로 토하기 시작했다. 비극이 아슬아슬하게 비켜가고 난 후 긴장의 끈을 놓은 몇몇 환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킬킬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참한 굴욕감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한 남자 간호사가 황급히 뛰어와서는 그녀의 팔에 주사를 놓으려 했다. 진정해요. 이제 지나갔으니까. 죽지 않았어. 이 빌어먹을 병원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어쩔 수 없이 또 당신들 틈에서 살아야 한단 말이야. 난 매일 낮, 매일 밤 수천 번씩 죽음을 맛봐. 그런데도 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른 환자들을 향해 기어가면서 토사물로 바닥을 더럽히며 그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고는 갑자기 간호사를 휙 돌아보더니 그에게서 주사기를 빼앗아 정원을 향해 던져버렸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야? 내가 곧 죽을 목숨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내게 독을 주사해주지 않는 거야? 당신들은 감정도 없어? 더 이상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녀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발작적으로 울기 시작했다. 소리를 지르며 뼈에 사무치도록 흐느꼈다. 그 사이에도 몇몇 환자들은 더러워진 그녀의 옷을 흉보며 키득거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진정제를 주사해 상황을 통제하란 말이야. 한 의사가 방으로 뛰어들어오며 지시했다. 하지만 간호사는 넋이 빠져 있었다. 의사는 밖으로 나가 2명의 남자 간호사들을 데려왔다. 의사의 손에는 주사기가 쥐어 있었다. 남자 간호사들은 방 한가운데에서 몸부림치며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여자를 붙들었다. 토사물로 엉망진창이 된 팔의 정맥 속으로 진정제가 스며들어갔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122페이지 끝.